종로 뒷골목은 오후 2시쯤이면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큰 길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올 뿐 좁은 골목 안쪽은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은 간판들, 금이 간 아스팔트, 그 사이로 난 좁다란 계단 위에 행복식당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춘자는 그 계단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77의 나이였습니다. 등이 약간 굽었고 무릎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옷차림만큼은 단정했습니다. 낡았어도 깨끗하게 손질된 남색 점퍼, 빛이 바랜 검정 바지, 손에는 작은 천주머니 하나뿐이었습니다. 동전 몇 잎이 들어있을 뿐인 그 주머니를 꼭 쥐고 춘자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식당 안은 후덥지근했습니다. 김이 서린 유리창 너머로 오래된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안쪽 구석 테이블에는 노인 2명이 앉아 묵묵히 밥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국물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춘자는 입구 근처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그녀는 천주머니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6,000원, 된장찌개 6,000원.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공기밥 1,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중년 여자가 나왔습니다.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앞치마를 두른 채 춘자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뭐 드릴까요?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춘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 남은 밥 있으면요. 주인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남은 밥이요? 네. 식은 밥이어도 괜찮습니다. 국물하고 같이 먹으면 되니까요. 춘자는 천주머니를 펴보이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1,000원 정도면. 주인은 춘자의 주머니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짜증이 섞인 한숨이었습니다. 여기 그런 거 안 합니다. 식사하실 거면 제대로 시키세요. 아, 그러시군요. 춘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방 쪽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또 그런 사람이야? 맨날 이러니까 장사가 되나? 웅성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춘자는 귀가 다 들렸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저 천천히 일어날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주머니를 다시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등을 돌릴 때 주인의 말이 뒤따라왔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왜 이래? 공짜로 먹으려고만 하고. 춘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계단을 다 내려와 골목길에 섰을 때 그녀는 잠시 벽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숫자가 지나갔습니다. 1,200원. 오늘 하루 쓸 수 있는 돈 전부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버티려면 빵 1개와 물로 때워야 했습니다. 그것도 편의점에서 가장 싼 것으로요. 춘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잿빛 하늘 사이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평생 그래왔듯이 참았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먹이며 살았는데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23세 시집을 갔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차례로 태어난 아이 셋. 춘자는 새벽부터 밤까지 부엌에 섰습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김장철이면 배추 수백 포기를 절였습니다. 명절이면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 튄 자국이 손등에 남고 칼에 베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고 결혼을 했습니다. 춘자는 그 모든 과정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누군가의 배를 채우는 것, 그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배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밥을 다 짓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먹고 난 뒤 남은 밥, 타버린 밥, 식은 국. 그것이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가족이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남편이 먼저 갔습니다. 1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습니다. 명절에 잠깐 얼굴을 비추고 용돈 몇만 원을 쥐어주고 갔습니다. 춘자는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텼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왔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약값,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춘자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아끼고 저녁은 더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춘자는 벽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종로 큰 길로 나오자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누구도 춘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투명 인간처럼 그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춘자는 안으로 들어가 제일 구석에 있는 빵을 골랐습니다. 800원짜리 식빵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내일까지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800원입니다. 알바생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습니다. 춘자는 동전을 꺼내 하나하나 세었습니다. 100원짜리 8개. 계산대 위에 놓았습니다. 알바생이 한숨을 쉬며 동전을 쓸어갔습니다. 춘자는 식빵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은 돈은 400원. 내일까지 이것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골목 어기 벤치에 앉았습니다. 춘자는 식빵 봉지를 뜯어 한 조각을 떼어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도 삼켰습니다. 저 멀리 종로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춘자는 남은 식빵을 다시 봉지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 곰팡이 냄새가 나는 그곳으로요. 그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 뒷모습은 너무나 작았습니다. 마치 언제든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자신은 또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요. 그것이 그녀가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궁금했습니다. 언제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탑골공원 벤치는 차갑습니다. 오후 4시 겨울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춘자는 벤치 한쪽 끝에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식빵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공원 안은 한산했습니다. 노인 몇 명이 삼삼오오 모여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딱딱 소리가 고요 속에 울렸습니다. 춘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2살의 춘자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다락방에 앉아 한복을 짓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손가락 끝에 밴드를 감고 허리를 구부린 채 한 땀 한 땀 박음질을 이어갔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아래층에서 아이들의 잠꼬대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춘자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 이제 그만 자거라. 네, 어머님. 춘자는 대답했지만 바늘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한복을 내일까지 완성해야 3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 성민이의 학원비가 필요했습니다. 이번 달 학원비를 내지 못하면 아이가 학원에서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손이 저렸습니다. 목이 뻐근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래도 춘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마지막 바느질을 끝냈습니다. 다 됐네. 그녀는 한복을 펼쳐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피곤했지만 뿌듯했습니다. 내일 이것을 맡긴 집에 가져다 주면 성민이 학원비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억이 희미해지고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명절이었습니다. 시댁 큰 집에 모인 식구들이 20명이 넘었습니다. 춘자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화상을 입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올케 언니, 아직도 전 안 나왔어요? 애들이 배고파 죽겠다는데 조금만 기다려요. 거의 다 됐어요. 에휴, 매년 이렇게 늦으면 어떡해요. 신우이가 혀를 찼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숙이고 더 빨리 전을 뒤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실수로 전 하나가 반으로 찢어졌습니다. 아이고, 이것 봐. 이렇게 하면 쓰겠어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죄송해요. 춘자는 작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제사상이 차려지고 남자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여자들은 부엌에서 기다렸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이 나왔을 때 춘자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눈치가 보였습니다. 춘자야, 너는 왜 안 먹니?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님, 더 드세요. 그래, 내가 참 착하구나.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자는 그날 밤 남은 음식을 치우며 식은 밥을 몇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명절 식사였습니다. 기억 속 장면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성민이는 대학에 갔습니다. 등록금이 필요했습니다. 춘자는 한복 재봉 일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엄마, 나 졸업하면 엄마 꼭 편하게 해드릴게. 24살의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춘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믿는다.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민이는 취직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춘자는 손주를 돌보기 위해 며느리 집에 갔습니다. 청소를 하고 밥을 짓고 아이를 재웠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며느리는 말했지만 표정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성민이가 춘자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성민이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춘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이 집 말이에요. 성민이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춘자가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이 집이 세금 문제가 좀 복잡해서요. 명의를 제 앞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세금? 춘자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요즘 세법이 바뀌어서요. 엄마 명의로 두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앞으로 옮겨놓는 게 좋아요. 물론 엄마는 계속 여기 사시는 거예요. 명의만 제 거로 하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성민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이래요? 자식한테 집도 못 믿겠어요? 제가 엄마 버릴 것 같아요? 성민이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럼 뭐가 문제예요? 엄마, 저 믿으시죠? 춘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래, 알았다. 현명한 결정이세요. 서류는 제가 준비해 올게요. 며칠 후 성민이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춘자는 내용을 읽어보려 했습니다. 글자가 작았습니다. 눈이 침침했습니다. 엄마,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성민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게 뭐라고 쓰여 있니? 그냥 명의 이전 동의서예요. 빨리 하세요. 시간 없어요. 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성민이는 서류를 챙겨 들고 일어났습니다. 잘하셨어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렇게 아들은 떠났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성민이가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용돈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성민이가 며느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춘자는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뭐? 춘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애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강남으로 이사 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요. 이 집 팔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사냐?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좋은 곳 알아봤어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디? 실버타운이요. 요즘 거기 시설 되게 좋대요. 어머니 또래분들도 많고 나는 여기 살고 싶구나. 춘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이래요? 혼자 이런 큰 집에서 뭐 하시려고요? 실버타운 가시면 훨씬 편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래도가 뭐예요? 어머니가 우리 생각은 안 하세요? 애 교육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집을 내줘야 하니? 춘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명의가 제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제 집이에요. 성민이가 잘라 말했습니다. 춘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달까지 알아보세요. 괜찮은 실버타운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성민이 부부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춘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춘자는 지금 이 반지하 방에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0만 원. 성민이는 처음 석 달만 월세를 보내주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알아서 좀 사세요. 마지막 통화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춘자는 눈을 떴습니다. 탑골공원 벤치. 차가운 현실이 다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손에 든 식빵 봉지가 바람에 바스락거렸습니다. 주변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공원 안노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춘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녀는 벤치를 떠나 공원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눈부셨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나갔습니다. 식당에서는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춘자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식빵 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녁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질문이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차가운 방 하나, 빈 주머니, 혼자 먹는 식은 빵. 춘자는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둠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또다시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도 살아야지. 춘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다짐이었습니다. 반지하 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춘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의 곰팡이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습기 찬 공기가 폐를 짓눌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춘자는 한숨을 쉬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무릎이 쑤셨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뭘 먹지?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남은 돈 400원. 식빵은 반쪽 남았습니다. 내일 하루는 그것으로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모레는 기초생활수급비가 들어옵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춘자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춘자는 7시에 일어났습니다.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춘자는 목도리를 둘러쌌습니다. 탑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둘기 몇 마리가 발밑을 맴돌았습니다. 춘자는 주머니에서 남은 식빵을 꺼냈습니다. 한 조각을 떼어 비둘기에게 던졌습니다. 비둘기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가들아, 너희는 배고프지 않니? 춘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중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온병과 도시락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춘자는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낯이 익었습니다. 저 기억 안 나세요? 오영자예요. 예전에 종로에서 한복 가게 하던 영자 씨? 춘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영자는 춘자 옆에 앉았습니다. 보온병을 열어 뚜껑에 따뜻한 국물을 부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아침부터 추운데 따뜻한 거 드셔야죠. 이게 뭐예요? 된장국이에요. 제가 아침에 끓였어요. 영자는 뚜껑을 춘자에게 건넸습니다. 춘자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춘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몇 년 전부터 종로 근처에서 계속 찾아다녔어요. 날 왜 찾았어요? 은혜를 갚으려고요. 영자는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밥과 반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은혜요? 춘자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딸 한복 고쳐주신 거요. 기억 안 나세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 한복? 네. 20년도 더 된 일이에요. 우리 딸이 돌잔치 때 입을 한복이 있었는데 소매가 찢어졌어요. 돈이 없어서 새로 못 사고 고쳐 입히려고 했는데 수선비도 없었어요. 영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그때 할머니한테 갔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쳐주셨어요. 돈도 안 받으셨어요. 아이 돌잔치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러셨어요. 춘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미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 일이, 네. 저는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언젠가 꼭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사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계속 찾았어요. 영자는 도시락을 춘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으세요? 부탁이에요. 춘자는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힘드시죠? 영자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춘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영자는 춘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비둘기들이 발밑을 맴돌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벤치를 비쳤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춘자는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자가 준 도시락을 냉장고에 넣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자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춘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늘아? 네, 저예요. 하늘은 막내 손녀였습니다. 성민이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주소 알아냈어요.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라. 춘자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늘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을 둘러보며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가 여기서 사세요? 그래. 할머니,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하늘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춘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이게 뭐니? 할머니 통장 내역이랑 집 서류예요. 하늘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걸 어떻게 몰래 복사해 왔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하늘은 통장 내역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저축 전부 아빠가 인출했어요. 2천만 원. 전부 다요. 춘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이거요. 하늘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집 담보대출 서류예요. 할머니 집으로 3천만 원 빌렸어요. 할머니 동의 없이요. 그게 무슨...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명의 이전 동의서에 도장 찍을 때 다른 서류도 같이 끼워 넣었어요. 할머니가 모르게요.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할머니.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무서워서 못했어요. 춘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럼 내 집은 은행 거예요. 대출금 못 갚으면 집 넘어가요. 아빠가 지금 돈 못 갚고 있어요. 성민이가 왜 그런 짓을... 춘자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사업한다고 돈 쓰고 애들 학원비에 다 쓰고 빚만 늘어났어요. 그래서 할머니 돈까지 손댄 거예요. 하늘은 서류를 춘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들고 은행 가세요. 그리고 경찰서도 가야 돼요. 경찰서? 네. 이건 사기예요. 할머니 동의 없이 서류 조작한 거잖아요.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어. 왜요? 성민이는 내 아들이야. 할머니, 아빠는 할머니를 버렸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사는데도 신경도 안 써요. 하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할머니, 이대로 있으면 할머니 죽어요. 진짜로요. 하늘은 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발 싸우세요. 할머니 권리 찾으세요. 춘자는 하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손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싸워본 적이 없단다. 지금 배우세요.
늦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춘자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수치심도 밀려왔습니다. 평생 믿었던 아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춘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았다. 정말요? 그래. 해보마. 춘자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지만 결연함도 있었습니다. 하늘은 춘자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우리 하늘아. 춘자는 손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춘자는 오랜만에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젊었습니다.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족을 위한 옷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옷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춘자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곰팡이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자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춘자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무릎이 쑤셨지만 일어섰습니다. 이제 싸워야지. 작은 다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77회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실은 좁았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3개가 전부였습니다. 춘자와 하늘은 나란히 앉아 변호사를 마주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춘자가 가져온 통장 내역, 집 명의 이전 서류, 담보대출 계약서, 하늘이 복사해 온 모든 증거였습니다. 할머니, 이 서류들 언제 작성하셨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3년 전쯤이요. 춘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서명이 할머니 것 맞으세요? 네. 아들이 세금 문제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서류 내용은 다 읽어보셨어요? 춘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였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건 담보대출 동의서예요. 할머니 집으로 3천만 원을 빌린 거죠. 이것도 아셨어요? 아니요. 그건 처음 봅니다. 춘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아드님이 할머니를 속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늘이 물었습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랑 민사소송 둘 다요. 재산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몇 달, 길면 1년 넘을 수도 있어요. 춘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가 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할머니 권리 찾을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흘 후 춘자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하늘이 함께 갔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조사 들어갈게요. 시간 좀 걸릴 겁니다. 얼마나요? 한 달은 봐야죠.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춘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민이었습니다. 춘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무슨 말이니? 경찰서 갔다며요? 왜 그런 짓을 해요? 너한테 속았어. 내 집, 내 돈 다 가져갔잖니.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에 누가 이래요? 자식한테 고소를 해요?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먼저 나를 속였잖니.
속인 게 아니라 관리해 준 거예요. 엄마 혼자 뭘 할 수 있어요? 돈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성민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나는 내가 날 돌봐줄 줄 알았어. 돌봐줬잖아요. 집도 주고 용돈도 보냈는데 뭘 더 바라세요? 그건 내 돈이었어. 내 돈이 아니야. 엄마, 정신 차리세요. 이러다 웃음거리 돼요. 성민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춘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교회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춘자네 집안은 대대로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성민은 여전히 밝은 얼굴로 사람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형님, 요즘 어떠세요? 친척 하나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바쁘긴 한데 뭐 그럭저럭요. 어머님은 잘 계세요? 네. 제가 잘 모시고 있어요. 집도 새로 구해드렸고요. 성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춘자가 들어왔습니다. 하늘이 그녀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춘자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네. 춘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성민과 마주쳤습니다. 엄마, 왜 왔어요? 성민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춘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그러지 마세요. 아니다. 여기서 해야겠다. 춘자는 사람들을 돌아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 성민이가 저를 속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성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 집을 빼앗고 내 돈을 가져갔습니다. 제 동의 없이요. 춘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집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갔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성민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오해예요. 제가 엄마 돈 관리해드린 거잖아요. 관리가 아니라 도둑질이지. 춘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제정신이에요? 나이 드니까 헷갈리시는 거 아니에요? 성민이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엄마가 건망증이 심하셔서요.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나는 멀쩡하다. 춘자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성민이가 제 돈 2천만 원을 인출한 기록, 제 집으로 3천만 원 대출받은 기록, 제가 서명한 적 없는 서류들이요. 친척 하나가 서류를 받아들고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진짜네요. 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님, 이게 사실이에요? 다른 친척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성민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춘자의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남편을 섬기고 아이들을 키우고 시댁 식구들을 돌봤습니다.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가족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춘자는 숨을 고르며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제 아들은 저를 버렸습니다. 제 재산을 빼앗고 저를 반지하 방에 내몰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효자인 척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부모의 존엄을 짓밟는 것은 어떤 범죄보다 나쁜 짓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춘자는 성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성민아, 너는 내 아들이다. 하지만 내가 한 짓은 용서할 수 없다. 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내 집과 내 돈을 돌려줘라. 그게 내가 할 마지막 효도다. 춘자는 돌아서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하늘이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럴 수가. 효자인 줄 알았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성민은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아끼던 명예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후 춘자는 영자의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잘하셨어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하진 않네요. 춘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용기 내신 거 대단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려나? 좋아질 거예요. 분명히요. 영자는 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자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춘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춘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싸울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춘자는 숟가락을 들어 찌개를 한 입 떠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녹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하나 반짝였습니다. 춘자는 그 별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희망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자는 하늘과 함께 법정에 앉아 판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피고인 박성민은 피해자 김춘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부동산 명의는 원고에게 환원하고 인출한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 명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춘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늘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겼어요.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춘자는 멀리 서 있는 성민을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춘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엄마. 성민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춘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관계는 끝나야 합니다. 그것이 춘자가 배운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춘자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곰팡이 냄새도 없었습니다. 짐을 풀며 춘자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느질 도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늘, 실, 자, 가위. 수십 년 동안 사용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춘자는 그것들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익숙한 감촉이었습니다. 다시 해볼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며칠 후 춘자는 종로 시장에 갔습니다. 천을 샀습니다. 예쁜 무늬의 면 천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펼쳤습니다. 바늘에 실을 깨었습니다. 천을 자르고 박음질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작은 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알록달록한 무늬가 예뻤습니다. 춘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팔아볼까?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생존을 위한 바느질이 아니라 즐거움을 위한 바느질이었습니다. 춘자는 탑골공원 입구에 작은 돗자리를 펼쳤습니다. 만든 주머니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한 여자가 멈춰서며 물었습니다. 5천 원입니다.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네. 예쁘네요. 하나 살게요. 여자는 주머니를 샀습니다. 춘자는 5천 원을 받아들었습니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날 주머니 3개를 팔았습니다. 15,000원을 벌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춘자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영자의 식당에 갔습니다. 영자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오늘은 뭐 드시게요? 김치찌개 주세요. 네, 금방 나올 거예요. 춘자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당 안은 따뜻했습니다. 노인 몇 명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춘자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맛있네요. 그럼요. 제가 아침부터 끓인 거예요. 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때요? 좀 나아지셨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에요. 할머니 밝아지신 거 보니까 제 마음도 좋네요. 영자는 춘자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하나 여쭤봐도 돼요? 그러세요.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아들한테 맞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춘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평생 참고 살았는데 갑자기 싸운다는 게 낯설었죠. 그럼 어떻게? 하지만 깨달았어요. 조용히 사는 것과 약하게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걸요. 춘자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저는 평생 조용히 살았어요. 남들 눈치 보고 참고 희생했죠. 그게 미덕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조용히 살아도 돼요. 하지만 내 권리를 포기하면 안 돼요. 내 존엄을 지켜야 해요. 맞아요, 할머니. 이제는 알아요. 나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요. 춘자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 평화가 흘렀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춘자를 찾아왔습니다.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해요. 어머, 오늘이 내 생일이구나. 잊고 있었네. 춘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78이세요. 그러게. 세월이 참 빠르다. 하늘은 케이크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케이크 위에 초가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소원 빌고 촛불 끄세요. 춘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무엇을 빌까 생각했습니다.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간단한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춘자는 눈을 뜨고 촛불을 불었습니다. 하늘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고맙다, 우리 하늘아. 두 사람은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뭐 하세요? 바느질해. 주머니 만들어서 팔고 있어. 진짜요? 대박. 할머니 완전 사업가네요. 하늘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사업가까지는 아니고. 아니에요. 멋져요. 할머니 혼자 힘으로 사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내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모르고 살았을 거야. 춘자는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뭘? 용기요. 할머니가 싸우는 거 보고 저도 용기가 났어요. 저도 제 인생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래, 우리 하늘이. 내 인생 열심히 살아라.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네, 할머니.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하늘이 돌아갔습니다. 춘자는 혼자 창가에 앉았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춘자는 바느질 도구를 꺼냈습니다. 새천을 펼쳤습니다. 바늘에 실을 깨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의무였습니다. 지금은 즐거움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춘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78배 나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삶을 되찾기에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춘자는 바느질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늘에게, 하늘이에게, 영자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어쩌면 모두에게 하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춘자는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그녀의 방에는 불빛이 환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새로운 삶을 짓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종로 시장 한 구석에 작은 가게가 하나 생겼습니다. 춘자 손바느질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알록달록한 주머니, 파우치, 손수건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춘자가 손으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춘자는 가게 안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춘자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이거 다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네.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어요. 예쁘네요. 하나 살게요. 손님은 주머니를 샀습니다. 춘자는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손님이 나가고 춘자는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하늘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장사 잘 돼요? 그럭저럭. 먹고 살만해. 할머니 대단하세요. 진짜. 하늘은 가게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너도 나중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네, 할머니. 할머니처럼 멋지게 살게요. 춘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춘자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간단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춘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그 별들을 향해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겠지. 그녀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진짜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언제든 어떤 나이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